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한림법학원 우공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우공채 준비하러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니신 분들 없으시죠? 네. 그리고 직렬이 다 이제 좀 다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직렬부터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반 행정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재경직. 그리고 대부분 이제 다음으로는 뭐 소수직렬을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어려운 시험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손을 안 대신 분이 있는데 이제 부끄러워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뭐 국통이실까요? 아니면은 교육행정이시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 혹시 어떤 직렬이실까요? 손을 안 대셔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다 일행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우리 이제 교육행정인데, 이제 오늘 설명회는 일단 일행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큰 틀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우리 이제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명회 끝난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이제 세부적인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립하면 되니까 큰 걱정 없이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급 공채 시험인데요. 이제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 1차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으신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1차 시험 보시는 분 아무도 안 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보시죠. 네,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시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올해 시험부터는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 날짜가 날짜인 만큼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예, 피셋을 이번에 어떻게든 만약에 신청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올림픽 정신이라도 이제 들어가셔서 보셔야지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기출문제를 구하셔가지고 한번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풀어보셔야지 됩니다. 이제 최근 가장 기출이 이번에 보는 시험이니까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1차 과목은 넘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2차, 3차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보는 시험 꼭 이제 관심 가지고 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뭐 보통 GP셋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보는 시험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시험 맞춰놓고 풀어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상담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 피셋 점수가 이제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일단 1차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피셋을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기 때문에 좀 소두가 길었는데요. 이제 설명회는 총 1부, 2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거시적으로 이 시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전략까지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합격을 하신 분이 자기 실제 경험담과 그리고 노하우 같은 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2부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파트가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거고요. 합격생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총 2시간 정도 진행될 건데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이제 보통 2타임의 정도를 시험 강의를 듣게 될 거예요. 이제 보통 오전에 저희가 이제 피셋 1차 강의 듣게 될 거고 오후나 저녁에 이제 2차 강의 듣게 될 건데 보통 이제 1차 강의는 3시간 정도, 2차 강의는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어떻게 보면 2시간이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오미오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참여하셔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획득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신 만큼 제가 이제 저희도 최대한 많은 정보와 그리고 이제 노하우를 전달해서 내년에는 예,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옥공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렬을 선택함에 따라서 이제 2차
과목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먼저는 1차 합격 컷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가지고 직렬을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의식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시험 자체가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긴 장거리 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힘든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할 것인가 라는 목표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내가 이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버텨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차는 이제 언어논리, 자료에서 상황판단, 헌법 그렇게 될 거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일행기 중에서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이렇게 될 겁니다. 재경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이 빠지고 재정학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의 차이가 또 이제 직렬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건데요. 보통 이제 정치학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너무 포괄적이고 내용이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경주를 바꾸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학이 좀 치중되는 재경직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을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 바꾸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영어랑 한국사 같은 시험도 일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대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영어랑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시험 보기 전에 먼저 원서 접수할 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안 됐다 하더라도 1차 시험 자체는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이걸 걱정하면 안 되죠. 이미 이제 원서 접수 끝난 상태고, 내년에 이제 우리가 시험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다 완료가 된 상태가 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영어랑 한국사가 되지 않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최우선을 이걸 잡으세요. 이걸 빨리 끝내버려야지 다른 걱정 안 하고 1차, 2차에 집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이거를 나중에 하지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조바심도 생기고 공부하는 일정에 있어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으로 이제 이런 전제 조건들을 끝마치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선택 과목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쭉 못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공통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행정 기준을 했었을 때 그냥 행정학이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제 크게 상관이 없이 우리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영어, 외국어, 능력시험, 검정시험, 종류별 기준 점수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공한 자료에 보면 이제 같이 있을 텐데요. 이걸 드린 이유는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년에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등록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지만 하는 거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꼭 등록을 하셔야지 지장 없이 시험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시험 일정인데요. 보통 이제 접수를 1월 중순에 하게 되고 1차 시험이 2월 말 3월 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 6월 말 7월 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면접도 이제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1차, 2차만 일단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의 텀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험의 특성이 또 뭐냐면 1차, 2차에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예 기간이 사실상 없어요. 피셋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3차 면접을 간다라고 하면은 3차 면접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제 1차 면제를 받을 수는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때 바로 보는 게 낫겠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뒤에서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TO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일반 행정 기준에서 한 100명 정도 내외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재경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올해는 70명 정도 선이 됐습니다. 좀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출원 인원, 이게 뭐냐면 원서 접수를 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일반 행정 기준에서 3,800명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률로 따진다고 하면은 35.3,
그래서 35명 중에 1명이 붙는 시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추세는 지금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뭐냐면 경쟁률이 낮아지고 같이 경쟁할 사람 수가 적다라는 거는 우리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좋은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경제적인 상황 자체도 좋지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소위 AI의 시대가 왔다 그러죠. AI 시대에서는 사실 취업하기가 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수요는 똑같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경제 정책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좋은 직장 그리고 이제 좋은 선택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격을 해야겠죠. 네, 1차는 약 7에서 8배수 정도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이제 인원에서 줄어들게 되죠. 이 표는 뭐냐면 사이버 국가교육센터, 이제는 바뀌었죠. 네, 이제 사이트가 바뀌어서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시고 각종 정보 같은 것도 얻으실 수가 있을 건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전국 일반행정 기준으로 봤었을 때 3,800명 정도였고 5급 공채 행정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는 8,000명이 이제 원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을 본 사람은 5,500명이었어요. 이건 작년 기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응시율 자체는 약 7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그만큼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35.3의 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그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1차 합격 상위가 20에서 30%. 이 말은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상대평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보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상위 20% 안에 들면 무조건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의 난이도도 어차피 이건 상대평가니까 남들보다 우리가 더 잘 보면 된다가 되는 겁니다. 2차 합격 상위 15에서 20%.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시험 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상위 15% 안에만 들면 된다가 되는 거고 최종 합격은 약 85%라고 이제 돼 있는데 면접에서 이제 85%가 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한 조가 6명에서 8명 정도 재생이 되는데 그럼 그 중에 3명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적 분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가장 치열하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점수가 몰려 있는데 여기에서 합격권이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난 뭐 1점 차이로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1점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자들은 소수점에서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근 3개년도인데 이 전년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위권에서 여기가 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건 뭐냐면 난이도가 높았을 때는 하위권 점수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사실은 더 좋아진 상황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필세 점수가 이제 높으면은 정말 잘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상향 평준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난이도가 낮아진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학생들이 실력이 늘어났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합격 컷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3개년도의 난이도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67.5였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84.16 올라갔다가 81.66, 그다음 80점 이렇게 해서 80점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경직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재경직이 레인보다 더 높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좀 역전이 됐죠. 이 부분은 이제 큰 의미는 사실은 없고 재경직의 어떤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서 이런 차이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경직이 오히려 이제 경쟁률이 이번에 올랐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이렇게 경쟁력이 경쟁력이 떨어졌다라는 부분과 선발 인원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겹쳐져서 재응직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2차는 이제 1.3배수를 뽑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점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점수도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20%, 15% 안에 들으면 된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이렇게 되는데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26년도까지, 양성평등은 27년도까지가 이제 한시적인 제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방 이제 채용 목표제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를 하실 때 정보를 잘 입력을 해야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니까 상당히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긴 한데 1차에서는 이게 유의미하게 작용을 합니다. 지방 이제 그리고 양성평등이 적용을 해가지고 1차 추가 합격하신 분들이 꽤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아니에요. 추가 합격이니까. 그리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면은 안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2점, 3점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합격시켜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 준비를 하실 때 내 나이가 이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0대 이후에, 35세 이후에도 합격하신 분들이 계속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합격 못한다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면은 다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노력하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평균 합격 능력은 27.9. 보통 이제 25세에서 많이 합격을 많이 하게 되죠. 이 통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또 뭐냐면 이제 2차 점수를 보여드린 건데 여기서 최종 합격자, 2차 합격자 그리고 과목별로 이제 점수를 이제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목별로 이제 점수 편차가 있고 과목별로 이제 어떤 점수가 이제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데요.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보다는 경제학이 그런 편차가 더 큽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조금 그래도 줄은 편이었어요. 인사처에서도 계속 이제 경제고시라는 말을 들어보실 텐데 그런 경제고시라는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어차피 경제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보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합격을 빨리 하고 싶으실 텐데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 합격을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1차를 최대한 빨리 붙자. 그리고 이제 2차에서 점수를 높이자. 그래서 이제 2차에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제학의 점수를 빨리 높이자가 될 겁니다. 그 이유가 경제학이 사실 점수 편차가 가장 크다는 말은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력이 안 되면은 그만큼 점수가 낮게 나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경제학을 빨리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라는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목별로의 어떤 점수에 대한 과목에 대한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유지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달라요. 법 과목들 그리고 논문 과목들 이제 행정법,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암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암기량이 많다는 말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물론 암기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경제를 빨리 올린다고 하면은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다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차 면접이에요. 네. 아까 제가 1차, 2차만 신경을 쓰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3차 면접은 사실상 크게 변별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면접 일정은 다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다 2차 끝난 다음에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다 같이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별하게 뭔가 차이가 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죠. 면접 보게 되면 우수, 보통, 미흡 3개로 나눠지게 돼요. 이제 우수는 무조건 붙는 거, 미흡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 근데 이제 공직 면접의 특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 같이 준비하는 면접이다 라는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보통을 맞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보통에서 떨어져야 될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성적순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적? 2차 성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가볍게 한번 말씀드렸죠. 1차는 빨리 합격하자, 2차는 점수를 높이자. 그 전략은 뭐냐면 3차 면접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보험은 2차 성적입니다. 그리고 2차 성적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1차를 빨리 합격을 해야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과 미시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어서 피셋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죠. 이제 당장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피셋이 이제 검정시험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NCS처럼 이제 공기업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7급, 9급에도 도입이, 7급은 확실히 됐고, 이제 9급도 이제 도입이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셋을 공부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지가 넓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준비를 한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다른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신 분들은 정말 2, 3년만큼은 무조건 이 시험에 올인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이제 1년 정도 준비를 해보고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빨리 전화를 해야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험 자체는 합격할 때까지 걸리는 공부기간 자체가 평균적으로 통계가 나온 게 5급 공채 기준 했을 때 3.2년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3.2년이라는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기전이다. 네, 맞아요. 하지만 내 기준 자체를 3년으로 맞춰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더 길어져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험 준비한다고 했었을 때 내년에는 무조건 1차 붙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최대한 점수를 한번 확보해 보겠다. 그러다가 붙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내년에 1차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1차 보면 되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한정없이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내년에 무조건 1차 붙고 2차 시험에 들어가서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높여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 내년에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시험 일정. 이제 아직 1차 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공지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똑같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표를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교시 시험, 2교시 시험, 3교시 시험 이렇게 있게 되는데 1교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헌법과 언어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는 시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5시 반에 끝나요. 아침에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거의 저녁 때쯤에 끝나는 시험이 되는 거고, 오전에 보는 1교시는 헌법과 언어를 같이 보기 때문에 또 시험 시간 자체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시험, 1차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하셔야지 돼요. 수능 보신 지 다 오래되셨을 거예요, 이제. 수능 시험도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길게 보고. 하지만 이 피셋 시험은 더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ADUC 시험에서 헌법과 언어 논리 전략을 짤 때,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무조건 7에서 80점 이상은 맞는다. 저는 안정적으로 80점 이상은 맞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객관식 그리고 절대평가하는 시험이 헌법입니다. 6점이에요. 6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7, 80점을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1교시에 보는 언어를 위해서, 그리고 전체 피셋 컨디션을 위해서 7, 80점 이상을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으로는 무조건 8, 9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또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이 이제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7, 80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8, 90점 맞아라 이제 얘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만약에 내가 상상을 해보세요. 1교시 시험을 들어갔어요. 근데 헌법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불안감은 바로 언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언어 시험을 볼 때 내가 헌법을 당연히 채점을 해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언어 시험 본다 하면 언어도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여파는 당연히 자료, 사회까지 미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죠. 헌법 자체를 일단 내가 안정적으로 무조건 넘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셔야지 나머지 시험들도 잘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헌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암기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60점 기준이기 때문에 반틈을 조금만 더 맞으면 된다 라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시면 되는데 암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험 직전에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 직전에는 피세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볍게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가 세팅해 놓은 프로그램은 뭐냐면 기본 5월 달에 보고 핵심 한번 중간에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12월 달에 진도별 모의사를 보는 거예요. 이 과정만 제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더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체크는 다시 한번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보시면서 큰 틀 잡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문제풀이는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내용을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헌법 문제는 뭐 사실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암기라고 했잖아요. 암기가 안 된 상태니까 이건 큰 의미는 없고 대신 이제 피셋은 제가 이제 문제를 나와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셋은 언어, 자료, 상황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파트 이게 피셋에 대한 효용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제 공직자성 평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과연 공무원을 뽑는 자질인가? 맞아요. 이제 인사처에서도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수행평가를 했어요. 그랬을 때 피셋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업무에서도 효과가, 그러니까 업무 성취도가 높았다라는 게 나왔어요. 물론 인사처 자체적으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뭐 의도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피셋이 만들어진 의도 자체가 뭐냐면 언어논리, 자료 해석, 사안 판단이 언어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된 보고서랑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파악을 하고 요지를 추정한 다음에 참고지도 판단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결정할 것인가는 상황 판단이 되는 거고요.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로 된 보고서만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수치화된 것도 당연히 보게 될 겁니다. 통계 자료.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또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적의식을 가지고 또 피셋을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힘들지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피셋 공부가 사실 가장 하기가 싫어요.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기가 싫어요. 네, 하시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은 저희가 나눠드린 프린트가 있는데 언어, 자료, 상황 이렇게 포함이 된 샘플 문제들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친숙하실 거예요. 수능을 보셨으니까 수능 언어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 거고 독해 주니까 당연히 해볼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 언어는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어 잘한다 라는 거는 강점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 보시면 눈 들어가죠. 네, 숫자밖에 없습니다. 표랑 그래프가 있는 숫자예요. 이런 것들을 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익숙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상황 판단.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섞였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퀴즈 같은 것도 들어있고 숫자랑 테스트가 적당히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어랑 자료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상황 판단은 자연스럽게 좀 점수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형 자체가 가장 다양하게 보니까 공부하는데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유형을 접하고 거기다 해결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공부하는데 이제 어떡하지? 라는 막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 피셋 시행 초기에는 더 심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관우시험이다, IQ 테스트다 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험이 도입이 된 지 10년 이상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만큼 기출문제가 많이 쌓이게 됐죠.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다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풀이법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를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시면 되는 시험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시험을 이렇게 이제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피셋이라는 시험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암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제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기출문제를 그냥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출문제를 이제 풀게 됐다고 하면은 응용해서 내 걸로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험이 피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초인문, 기본 강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기출 유형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에는 이런 유형들이 있었고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배우고 나서 이제 이론적으로 배웠다라고 하면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심화 때부터입니다. 이때는 하프모의사를 보게 될 거예요. 20문제 정도 이제 하프모의사를 풀면서 앞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 실전, 그리고 통합실전 정모의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기 직전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점검하는 과정이 핵심 과정이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은 기출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들어가는 시기가 핵심이 될 거고 실전 모의사가 되면은 이때는 모의사를 실질적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실제 시험에 맞춰가지고 과목별로 이제 계속 시험을 보게 되면서 점검을 하고 내 약점이 뭔지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체크하는 과정을 하시면서 보완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 게 실전 모의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통합 실전 정모의사 이거는 실제 시험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전 과목을 헌법과 포함해 가지고 시험 운영 전략을 이제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통합 실전 정모의사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모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꼭 한두 번은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장시간 동안 시험 보게 될 거고 1교시 같은 경우에도 긴 시간, 한 교시가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당황하기가 쉬워요. 가장 쉬운 예로 이제 화장실에 가는 거. 이제는 화장실에 갈 수는 있어요. 예전에는 화장실에 나간다고 하면은 다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만시기가 돼서 이제는 시험장에서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점수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우황청심환을 또 먹는다고 하죠. 진정하기 위해서. 근데 우황청심환은 실제로 시험날 처음 먹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망했죠. 나하고 안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떨어져가지고 시험을 못 본 친구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해 본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막판에 또 전과목 집중관리반이라고 해가지고 피셋에 집중해서 보는 반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12월 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셋이 불하다라고 하셔도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또 다 있습니다. 2차 시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차는 합격 컷만 넘기면 되는 통과 시험인데 2차 시험은 통과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점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시험 날짜도 다르죠.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다 끝나는 시험이다 라고 하면은 2차 시험은 거의 5일 동안 보게 됩니다. 과목이 4과목인데 중간에 하루 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보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장기 레이스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이런 답안지를 보게 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또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A4 정도 크기가 되는데 거의 100지라고 보면 돼요. 이걸 다 채워야지 됩니다. 이게 10페이지입니다. 2시간 안에 10페이지를 채워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내용 자체를 채우는 거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체감 난이도가 1순위 때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이런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험 자체를 이제 보기 힘들어서 이제 안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모의고사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2차의 당락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이 2차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순환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순환 과정은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까지 진행이 되는데, 순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이냐? 그냥 단순합니다. 반복 과정이에요. 한 번에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계가 올라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뭐 시각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피라미드 쌓는 과정이라고 예, 잘 안 보이는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단계가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비순환에는 포괄적으로 좀 넓게 베이스를 쌓는다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배웠다는 전제 하에서 다음 단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과정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모의고사를 한 번씩 더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가 1순환 때는 3일에 한 번, 2순환 때는 이틀에 한 번, 그리고 3순환 때는 매일.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힘들죠. 그래도 따라가야 됩니다. 특히 모의고사는 무조건 써서 제출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의고사 쓰는 것 자체가 단순히 답안 작성을 연습한다 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의고사를 쓰는 과정이 바로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이제 현출을 하면서 내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부분을 알고 모르느냐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테스트가 없이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강의 듣고 책 볼 때는 당연히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백지 상태에서 내가 이제 뭔가를 현출하려고 할 때는 그때서야 내가 진짜로 알고 모르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무조건 어떻게든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모의고사 답안을 쓰고 제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점된 답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는 채점된 답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답안의 체계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답안만 계속 쓴다라고 하면은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답안을 쓰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힘드시더라도 내가 답안을 제출하고 그 답안을 다시 한번 써보는 과정을 해보는 과정이 누적이 되면은 뒤로 갈수록 더 편해지게 될 겁니다. 말은 쉬워요. 네, 실질적으로 해보시면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별로 제가 1순환 때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네, 근데 2순환 때는 시기적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라는 게 딱 피셋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피셋이 사실상 1차가 통과돼야지만 되는 거니까 중요도에 있어서는 더 높아요. 내가 1차 준비 안 됐다 라고 하면 당연히 피셋에 올인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2차입니다. 2차라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좀 이야기 드렸죠. 휘발성이 있는 암기가 있다. 근데 이 공백 기간이 생겨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3순환 들어갔을 때 문제가 크게 나옵니다. 3순환 때는 매일 시험 보는 과정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가장 힘든 시기인데 이때 내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기 급급하다가 2차 시험장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자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2차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2순환 기간 동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때 아예 안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합격자 중에. 이때 2차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 합격을 해요. 이것도 생각하면 단순해요.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2차도 마찬가지로 상대평가를 하게 될 건데, 3순환 시기로 이제 출발선을 본다고 하면은 그 3순환을 대비한 사람과 대비하지 못한 사람이 똑같다고 보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차, 2차가 다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1차를 강조를 했던 거예요.
1차가 제대로 준비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이 순환 기간 동안에 2차를 조금이라도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1차가 중요한 이유가 내가 2차 시험장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나중에 또 크게 영향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초시에 붙는다고 하죠. 예, 모두가 꿈꾸는 한 번에 합격하는 거. 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도 않아요. 대부분은 2차 시험장에 2번째 정도 들어갔을 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합격할 때까지 걸리는 공부 기간 3.2년 통계, 이게 2-3번 들어간 사람의 통계가 되는 거죠. 이걸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를 최대한 빨리 붙는다. 그리고 2차 점수를 빨리 올린다가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물론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냐, 소위 전략 과목이라죠. 이게 있느냐 없냐가 또 있고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학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 경제학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다른 과목을 훨씬 더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작할 부분은 예비순환이 되겠죠. 네, 행정법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을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과목씩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한 과목 끝내고 한 과목 끝내고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과목을 같이 돌리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공부 방식으로 했었고요. 수능도 그렇고 다른 이제 7구 같은 공무원 시험, 그리고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도 과목이 동시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목이 하나씩 들어가게 돼요. 그 이유가 우리는 논문을 써가지고 제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깊이가 있게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시에 처음에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과목 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과목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건데요. 이게 한 묶음으로 해서 하나씩 들어가서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것만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목별로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행정법을 3월달에 했어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7월달에 이제 다음 순환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미 3개월이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안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다 날아가 버리게 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비순환이나 이순환 시기에 다른 과목까지 보기는 어려워요. 예,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을 빨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1차를 빨리 끌어올리고 이거를 여러 번 돌려서 실력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시간,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우리가 이제 높인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올라간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머지 가용 시간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피셋을 빨리 올리자. 피셋이라는 거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를 한번 합격하신 분들은 계속 붙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만큼 피셋을 빨리 끌어올리면은 내가 다른 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가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차에서 경제학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경제학이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수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생각하죠. 우린 빨리 합격하겠다.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 난 이렇게 했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거를 이제는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누렸던 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였어요. 그때는 우리가 통제된 상황이 있었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는 고등학생도 아니에요. 다 큰 성인이에요. 그리고 통제된 상황이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내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내 스스로가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이걸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근데 매일 꼭 해야 된다. 매일 열심히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 당락이 결정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시험 보기 직전에 봤는데 그게 나왔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만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운이 있을 수 있긴 하죠. 근데 그 운을 잡기 위해서는 뒷받침에 되는 실력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보통 이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뭐 서브노트, 단꼬나 얘기를 하는데 합격자 서브노트 구했다. 좋은 요약자 구했다. 그걸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내가 직접 정리를 해야지 정말로 내가 한 번에 훑었을 때 다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 아닌 거 구분, 그래야지 당연히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를 계속 잘 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제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험 보는 거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모든 거를 다 누리면 살 수 없어요. 네, 친구들과 놀면서 술 먹고 즐기면서 이런 걸 다 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레스라 했죠. 이걸 다 내려놓고 공부에만 집중한다? 예,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돼요.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일주일 동안 했다. 그러면 일요일에는 쉬는 거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 하면은 목표 설정해 놓고 내가 이걸 달성했을 때 누린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게임하는 식으로 내가 이제 달성하는 걸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은 쉽게 계속 해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말은 쉬워요. 네. 하지만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생활관리 그리고 이제 성적관리 같은 것들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생활관리라는 건 뭐 별거 없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뭐 단톡방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문 출력 시스템을 하면서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빼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처럼 저희가 체벌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소소하지만 저희가 상품도 드릴 거고 상금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적을 잘 받았다라고 하면은 상금도 받으니까 이것도 꽤 쏠쏠합니다. 한 번에 50만 원 이상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종합반 비용 뽑는 거죠. 네, 뭐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혼자서 즐기셔도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또 조직을 하게 될 겁니다. 스터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터디라는 거는 강제수단이에요. 내가 혼자서 하면 잘 못하게 되니까 여러 사람들의 약속을 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가 될 거예요. 하지만 천만 세계 뭘 사다 보면은 이게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튜터분이 이제 붙어가지고 조장처럼 가이드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 컨트롤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수험생활 하시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슬럼프도 올 거고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합격자 스터디 매니저 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상담에 특화가 된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테 상담 신청해가지고 진행해야 될 거고 처음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한 번씩 다 돌리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좀 수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상담을 잘 안 합니다. 질문도 잘 안 합니다. 해야 돼요. 제가 또 항상 강조드리는 게 질문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도 질문거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었을 때 학생들이 왜 저렇게 나가서 질문할까? 질문할 게 뭐가 저렇게 많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뭘 몰라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리고 의지가 좀 부족했던 거였죠.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질문이 없다고 생각되면은 그만큼 질문할 거리를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발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플래너도 제출을 하게끔 할 겁니다. 플래너 아마 샘플로 받으셨을 건데 매일매일 이제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하는 것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수립하고 그거를 달성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플래너를 가지고 이제 하시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톡방에도 인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해나가게 될 겁니다. 네. 뭐 종합반에 있어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인강 제공이에요. 저희가 실강을 강조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실강으로 따라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보게 되는 거고, 복습을 꾸준히 그래도 할 수 있으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진도를 쭉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강의 장점은 내가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효율적인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단기로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장기로 봤었을 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이제 또 의문점이 되는 거죠. 인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강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린 또 객관식이랑 주관식은 달라요. 네, 객관식은 정보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객관식을 찍으면 되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지만 답을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인강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배속으로 듣게 되고 스킵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또 예복습도 하기가 쉽지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복습 동영상을 제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복습 동영상이에요. 내가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있을 때 복습하기 쉽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비순환 때 다른 과목 하기 쉽지가 않을 거다. 예비순환 때도 마찬가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장치로서 인강을 빠르게 돌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경제를 하고 있을 때 다음 수환에 이제 행정법을 해야 된다. 30분, 1시간이라도 가볍게 이제 빠르게 인강을 한 번씩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쓰시라고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강의를 대체하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그렇고 저희 담당자분들 전부 다 시험을 준비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로 말씀드리자면 소위 말하는 장수행이었어요. 네. 제가 하는 대로만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빨리 합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조언도 해드리고 할 거니까 저희 믿고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최대한 저희도 빨리 합격하는 거를 달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또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거는 순환 모의고사 별개로 전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피셋 그리고 2차 포함해서 이거를 본 다음에 합격자 분께서 또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중간중간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셨는데 쿠폰 아까 10만 원 드린다고 했는데 뭐 물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과 같이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벤트 중이니까 지금 하신다고 하면은 많은 그걸 얻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개괄적으로는 다 설명해 드렸고, 그럼 이 힘든 과정들을 다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종합반 이분이 사실 거의 한 턴에 붙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년 종합반이셨으니까 이걸 하시고 25년도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정말 쉽진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이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1시간 좀 안 걸릴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오늘 알찬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한 5분 정도만 쉬고 3시부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5년도 재경직렬에 최종 합격한 한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무래도 입문자분들이시니까 그거에 중점을 맞춰서 좀 준비를 했고, 아무래도 이게 시험가에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그래도 100명의 합격생이 있으면 100가지 공부 방법이 있다고, 제 공부 방법이 무조건적인 그 정답은 아니니까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때 그 틈새를 메우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네, 잘 차용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직렬이 다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러면 안 하도록 하고, 긴장이 돼가지고 좀 말을 저는데, 그 나만의 마지노선을 항상 설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래도 5급 공채의 특성상 이제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계속 뒤로 늘어지다 보면 어쨌든 처음에 제가 그 자신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가짐이 뒤로 갈수록 희미해지고 해이해지고 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합격은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항상 정해서 그 시험 기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고 좀 빡세게 가져가는 것이 아무래도 최종 합격까지의 그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시험에 들어왔을 때 2년 정도의 마지노선을 잡고 들어왔고, 2년 이게 휴학을 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다시 복학을 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까지 치겠다라는 마지노선을 설정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그래도 한 3, 4년 또는 저처럼 2년 정도 잡는 사람이 있겠지만, 최대한 이것도 짧게 잡는 게 아무래도 그 본인이 공부에 대한 밀도라든지 들이는 시간 그리고 비용까지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시험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지치고 번아웃이 올 때가 많을 건데, 그때마다 자신이 왜 이 시험에 들어오게 됐는지, 이 길을 내가 택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가끔씩은 그 자신을 되돌아보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지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이 시험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힘들 때, 이럴 때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 인사혁신처 유튜브에서 그 연수원 내용을 좀 소개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한 번씩 그 1시간짜리 영상들을 보면서 조금 더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5급 공채 이거 신청을 하고 그 경쟁률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 경쟁률이 저는 굳이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조금 1차가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 경쟁률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긴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시험의 실경쟁률은 2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1차에 대한 그 20대 1, 40대 1이라든지 그런 숫자에 굳이 걱정하거나 좀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차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을 때 자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을 거고,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과목들이 항상 있을 건데, 약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거였는데, 그럴 때는 항상 시험을 볼 때 좀 정신을 다시 차리는, 오히려 내가 이 과목에서 전략적으로 점수를 얻어가기보다는 이 과목에서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이 페이스를 놓치지 않겠다, 유지하겠다라는 그 정신만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에서도 저는 자료 해석이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끝까지 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좀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계속 정신을 차리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 평균선을 유지하는,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과목에서 항상 점수를 얻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마음가짐을 했었고, 그리고 공부를 이제 한 2주가량 남았는데, 그동안은 이제
뭐 기존에 풀었던 문제집들이 있고 하겠지만 항상 기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출은 그 전문가들 그리고 교수분들 그리고 이제 합격자분들이 다 검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보다 좋은 퀄리티를 가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여러 차례 기출 문제를 풀어봤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 평균점을 엄청나게 상회하지 않는 한 그 기출 문제에서 여전히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2주의 기간 동안은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자기가 자기가 계속적으로 틀리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그 똑같은 유형이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실전에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항상 그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가 아직은 이제 좀 평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내년 시험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저는 피셋의 공부는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평균을 끌어올리는 공부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 분산을 줄이는 공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일단 전혀 실력이 없거나 아직은 좀 그 자료 해석이나 이런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1차의 그 평균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기출을 반복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강의를 듣는 방법을 통해서 그 자신의 평균점을 일단은 합격점 근처로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는 기출 반복 풀이 그리고 학원 강의 수강 이런 식의 방식으로도 그 학습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분산폭을 줄이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가 평균점을 뭐 77.5나 80점으로 끌어올렸다면 자신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85점, 컨디션이 나쁠 때는 75점, 이런 식으로 분산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컨디션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 이런 걸로 그 분산폭이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자신이 확실하게 합격을 하고 싶다면 그 분산폭을 점차 줄이는 공부를 해서 내가 실전에서도 어떤 난이도, 어떤 컨디션 하에서도 80점, 82.5 이 정도가 나오게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공부는 이제 아까 기출 반복 풀이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오답 노트, 그리고 자신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자신의 생각을 되짚어보는 공부들, 그리고 똑같은 유형에서 자주 틀리는 유형이 나올 때 그 유형을 찾아가지고 내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분산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전에서 일단 문제당 시간의 마지노선을 항상 정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는 한 2분 조금 넘어가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쉬운 문제도 2분을 다 쓰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한 3, 4분을 써야 될 텐데 이거를 못 쓰고 넘어가게 되는 불상사가 나올 거고, 또는 이제 뒤에 쉬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순서대로 풀다가 앞에서 3분, 4분을 썼다면 뒤에서 쉬운 문제인 2.5점을 다 날리게 되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의 마지노선을 항상 정해놓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뭐 손도 못 대겠으면 1분 안에 넘어가든지 30초 안에 넘어가든지 이런 자신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쉬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찍고 넘어가고, 또는 이제 1번이 정답 같을 때 이제 2, 3, 4, 5번을 다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번이 정답 같다고 느껴질 때는 2, 3, 4, 5번을 보는 것이 아니라 1번을 3번 정도 검토하고 확신을 가지고 빨리 넘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 자료 해석 같은 문제들은 이게 1번부터 20번 그리고 21번부터 40번이 동일한 유형이 반복돼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 쉽게 풀었던 문제들은 뒤에도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번까지는 반드시 뒤까지 가봐야 돼요. 그 시간 안에.
그걸 위해서는 시간당 마지노선을 잘 정해야 되고 빨리 패스할 수 있는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쿨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전에서는 40번까지 갔을 때 한 60분에서 70분 정도에 40번까지 한번 다 갔었고 그때 남았던 문제들이 한 10문제 내외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정도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할 공부들을 통해서 그 정도의 통계를 내보고 내가 40번까지 몇 분 안에 가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1차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뒤에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2차, 그리고 2차로 넘어가기 전에 1차를 반드시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번이 아니라 뭐 다음에라도 1차를 통과를 못하면 사실 이게 내가 실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마음으로 앙금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항상 남아요. 내가 1차를 못했으니까 내년에도 조금 올해보다 1차의 공부를 더 가져가야겠다. 이게 적정 수준을 넘는 순간 사실 2차 공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신이 이번에 공부를 해보고 어차피 이번에 합격을 하면 내년에는 1차에 시간을 덜 쓸 수 있으니까 그 적정 핏셋 공부 기간을 잘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꼭 합격을 한번 해보시고 2차에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상대평가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객관적으로 이 경쟁자 풀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런 객관성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만약에 학원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서 답안을 써서 경쟁을 해보시면 대충 이 풀 안에서 내가 상위 몇 % 안에 있는지 이게 딱 나오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초년차분들이시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객관적인 척도를 자기가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굳이 이제 지금은 실력이 아직 이제 성숙하지 않은 단계니까 이 점수가 내 실제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늘 끝까지 항상 달리시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3순환 시기 이제 내년을 예시로 들면 3순환 시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그다음에 재정학 또는 정치학 이런 순으로 나가게 될 텐데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3순환 시기를 좀 그 중첩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이 중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경제학 시기에는 이제 오후에 경제학 수강을 해야 되니까 오전 시간과 저녁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저녁 시간에는 결국에는 오후에 했던 거를 복습해야 되니까 빼두고 이 오전에 남는 시간을 다음 3순환 강의에 들을 그 과목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예를 들면 이제 경제학 하면 오전에 행정법하고 경제학하고 행정법 기간에는 행정학하고 행정법 보고 이런 식으로 좀 그 3순환 과정을 좀 기간을 중첩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3순환 때는 사실 핏셋 때문에 조금 휘발되어 있는 2차 과목이 굉장히 내용이 휘발이 많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예습 없이 복습 없이 그냥 3순환 때 앉아버리면 그냥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 하고 그냥 넘겨질 수가 있어요. 자신의 지식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습을 그 중첩적으로 가져가고 그 3순환 기간을 꽉꽉 채워가지고 좀 밀도 높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2순환 때에는 그리고 핏셋에 몰두하기 전까지는 그 자료들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여기 휴학하고 오신 게 아니면은 좀 학교에서 관련된 강의를 좀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다들 오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오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과목의 학습은 그러니까 3순환 때를 보내고 이제 시험 주간 한 2주에서 일주일 정도 남은 기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2차 과목 4과목을 좀 하루에 0.5에서 1회독을 가능하게끔 준비를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부족하게나마 막 행정법도 하루에 뭐 핸드북 0.5회독에서 1회독을 빠르게 하루에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할 정도, 그리고 경제학도 이제 대개 모든 문제는 내가 한 번, 두세 번은 봤었다 정도로 학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이게 행정법이나 중간에 쉬고 나서 보는 행정학 같은 과목들은 조금 그 시험까지 시간이 남아요. 뭐 행정법은 전에 하루 이틀 정도가 남는데, 경제학이나 뭐 재정학, 정치학은 시험을 본 다음 날에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시간을 투자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삼순환 기간에 충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3순환, 그리고 내년에 찾아올 1, 2순환에서도 그 답안을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일단은 처음에 쓸 때 형식에 자꾸 얽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늘어갈수록 형식보다는 실질에 조금 더 중점을 둘 수 있는데, 그 형식에서 실질로 넘어가는 그 단계, 그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은 자신이 이제 실질로 넘어가기 아주 전에 다 떼고 오시는 게 좋기 때문에 좀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현출한다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 답안 연습이 안 된다, 아니면 답안 연습을 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모범 답안을 베끼는 정도도 사실 형식을 연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도 그냥 그러한 방법으로도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체랑 답안의 형식 항상 중요하니까 좀 미리미리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같은 점수일 때는 글씨체나 형식이 좋은 사람이 아무래도 교수님한테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조금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CBT가 도입이 된 게 아니니까 좀, 그리고 이순환 시기, 이 직전 시기에는 아무래도 그 피셋 때문에 부담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저도 1, 2월부터는 딱 피셋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순환이 같이 겹쳐 있으니까 좀 많이 부담을 느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행정법, 경제학 두 가지만 12월 내에 끝내고 바로 1월부터는 그냥 바로 달렸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만약 올해 붙으시면 너무 좋겠지만 내년이라도 한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학, 모든 분들이 행정학을 보실 거죠. 저도 행정학 전공을 했지만 정말 끝까지 하기 싫었던 과목인데, 저를 포함한 모든 합격생들 그리고 응시생들이 행정학에 대한 공부를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인데, 근데 얘는 진짜 안 해보면, 안 써보면, 전공생이 아니라면 좀 답안을 갖추는데 그 형식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라 그게 힘들어요. 아무래도 사회과학적인 글쓰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순환 시기에, 4달 동안의 3순환 시기에 좀 스터디를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억지로라도 좀 써보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과목을 병행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힘들겠지만 그것만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1순환 시기에는 그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벅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2차 과목들을 2개, 3개씩을 병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1순환 때는 그냥 해당 과목의 강의에만 예습과 복습 이것만 집중을 하시면서 그때 탄탄하게 지식의 기반을 쌓고 2를 2, 3순환에 이제 모의고사를 쳐보시면서 조금은 검증하는, 그리고 좀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행정법과 경제학만 조금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 행정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수목 토일이 시험이었는데 수요일이 행정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화는 행정법만 계속 팠었거든요.
그때 이제 월화에는 쟁점 암기장 그 단어 그 쟁점 암기장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빠르게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 쟁점 암기장이 되게 그 판례 같은 게 다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풀 문장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그 판례 행정법 그런 책들에 있던 것들을 포스트잇 같은 데에 옮겨가지고 그 쟁점 암기장 하나만으로 그 서버노트화를 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하루 이틀 동안 이제 1, 2회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안에 뭐 원고 적격이나 피교 적격 이런 그 통암기 같은 것 쟁점들은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그냥 간략하게 내가 못 외운 것들이나 좀 그 브리타 같은 것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 시간에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경험인데, 저는 운이 좋게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 그 박도원 선생님 그 삼순환 문제집 중에 3순환인가 4순환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법전형 모의고사를 가져오셨거든요. 근데 그 법전형 모의고사가 이제 로스쿨 교수님들이 행정법 문제를 조금 모의고사 형식으로 만든 것들인데, 이게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신 거기 때문에 조금 문제에 대한 뭔가 질도 괜찮고, 그리고 시의성이 있는 주제들도 많이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주제별로 이게 되게 전 범위가 하나씩 골라가지고 합쳐져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상상을 했을 때는 막 이것도 저것도 다 합쳐질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교수님들이 내는 것들은 대개는 이제 판례에 기반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들을 검증해서 잘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괜찮아요, 주제들이. 그리고 저도 그 법전형 모의고사를 시험 직전 하루 이틀 전에 딱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이문이 그대로 출제가 돼가지고 저는 덕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전형 모의고사 같은 거 한 번쯤은 뭐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법전형 모의고사만 따로 구하셔서 들어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그 문제 양치기가 필수입니다. 황정효 선생님이 장난반 진단반으로 항상 얘기를 하시지만 그 문제 양치기를, 그러니까 뭐 경제학적인 그런 생각들, 논리적인 과정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문제 양치기가 일단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이 문제를 보면서 그냥 그 경제학적 사고들 이런 것들을 그 후순위로 조금, 그러니까 후순위가 아니라 이제 문제 양치기를 하고 내 머릿속에 그게 지식화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느 문제를 보더라도 경제학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 양치기를 지금 시기에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3순환 때 그 하루에 그 경제학 문제집 6가지가 있는데, 다른 뭐 선생님들도 하고 한종일 선생님의 연습책도 포함되는 그 6가지 문제에서 10가지를 항상 이렇게 뽑아가지고 매일 풀었거든요. 그러면 주에 60문제를 풀었죠. 그거를 한 3달가량 했었습니다, 매일. 네, 그런 양치기를 좀, 네, 3순환 시기, 그리고 앞으로도 1, 2순환 때는 조금 혼자 하기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좀 스터디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이 작년부터 폐지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선택 과목에 있던 국제경제학이 경제학 과목에 그 편입이 되었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느낌이긴 한데, 이번 25년도 사문에도 국제경제학이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출제 경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제학이 필수 과목은 아니더라도 경제학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네, 이거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20점에서 25점이 날아가는 건데, 경제학은 진짜 그게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네,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관한 거는 아마 2차 시험을 합격을 하시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그 2차 합격생들끼리 커뮤니티에서 좀 팀 이렇게 짜가지고 스터디를 짜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작년 합격생 중에서 유예생 분들이 다들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전혀 큰 걱정할 것 없고 행정학에서 나왔던 그런 지식들이 많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큰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대개는 2차 성적 순으로 결정이 되기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면접에 대한 거는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헌법 과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헌법 과목은 저는 그 김유양 선생님 기본 강의 하나 듣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풀이 기출 풀이 여러 번 한 다음에 그 알파로5X라는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그게 5급 입시 뭐 그냥 국가에서 보는 그런 시험들, 국가 공무원 시험들 모든 그 문제들에서 출제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OX 형식으로 풀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동할 때 뭐 유튜브 안 보고 그냥 알파로 OX 계속 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고시는 그 헌법이 굉장히 어려운 그 오지선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고시 5급 공채의 경우에는 헌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그 입법고시 5급 공채 둘 다 상대평가, 네, 맞습니다. 2차 시험은 무조건 상대평가고, 그 커트라인이 아마 1.2배수인가? 그럴 거예요. 2차 과목은.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그 40점 밑에 점수를 맞았던 그 꽈락 분들을 제외하고, 그 꽈락이 아니신 분들끼리 해서 1.2배수 안에 드신 분들, 그 점수를 아마 커트라인으로 삼을 겁니다. 네. 그러면 2차 시험을 아까 중첩적으로 공부해준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2차 과목을 중첩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것은 이제 경제학 시기, 그리고 그 3순환이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또는 재정학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학 시간에 하루 종일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음 과목인 행정법을 오전에 배치해서 그 하루 3순환의 경제학 하루는 그 행정법과 경제학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공부를 중첩적으로 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입법고시는 아무래도 행정고시보다는 조금 더 앞에 시험이 4월인가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헌법 강의를 기본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독학으로 하시는 네, 저는 기본 강의만 듣고 나머지 문제 풀이는 혼자 할 수 있고 그것도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은 피셋에서 진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시험 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거고 그 쉬는 시간 아마 30분 정도 30분 맞죠? 30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피셋을 합격할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30분 동안 문제를 막 풀면서 뇌가 좀 이제 힘들어하는 것보단 30분 동안 저는 엎드려서 자고 있었거든요.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기출 반복을 해서 내가 그 유형에 맞게 그 유형별로 학습 방법을 또는 풀이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 직전에 푼 문제가 그대로 기출에 반복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직전 그 30분 동안에 그 문제를 풀고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남들에 비해서는 그 30분 정도에 이제 좀 압박이 들어오겠죠. 좀 용량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30분 동안 저는 한 27분 정도는 엎드려서 자고 있고, 솔직히 잠은 안 와요. 그냥 눈 감고 있는 건데, 눈을 쉬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 동안은 뭐 화장실 갔다 와서 자리에 앉아서 뭐 초콜릿 하나 먹고, 그리고 커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 한 모금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의 페이스에 말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혹시 공부할 때 순환마다 스터디가 있다고 들었는데 순환마다 스터디를 매번 하시는 편인지. 저도 이제 뭐 말씀드리면 저도 작년에 초시였기 때문에 그 스터디를 여기서 저는 종합반을 했을 때 스터디 그 튜터분이 항상 합격자로 오셨었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왜냐면 그분의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1순, 2순은 항상 스터디를 했었고 그 2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셋이 다가오니까 그분한테 오히려 경제학에 대한 스터디보다는 필셋 좀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네, 필셋 스터디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뭐 학원에서 하는 것 제외하고 그 행시사랑 카페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삼순환 때는 거기서 그냥 학생들끼리 구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분위기나 이런 사람들과의 좀 적합성은 잘 따져보시고 안 맞는다 싶으면 쉬면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빨리 빠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편하게 아무거나 질문 주세요. 혹시 아까 국제경제학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학 수업을 들을 때 사실 국제경제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했는데 예비순환으로 같이 국제경제학 하시는 거 추천하시는 건지. 아, 그 경제학 뒤에서 해주는 그 국제경제학은 아주 일부입니다. 그걸로는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네, 같이 듣는 게 네, 저는 그 예비순환, 제 예비순환을 듣진 않았는데 저는 1순환 들었거든요. 좀 더 그러니까 예비순환은 좀 더 쉬운 느낌이고 1순환은 좀 더 들어가는 느낌인데 오히려 이게 필수 과목이 아니라면 예비순환을 한 번 더 듣고 들어가는 게 조금은 그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1순환 하나 듣고 시험을 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1순환과 그 2차 시험과 그 기간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 전에 국제경제학을 조금 더 시간 투자하지 않는 이상 휘발되기 십상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문을 잘 못 풀었는데 그래서 이제 1순환을 듣고 이제 3순환을 한 번 더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휘발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채워 넣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좀 집어주시는 중요한 쟁점들 그런 것들도 하나씩 챙겨갈 수 있으니까 1순환 때 안 들으시면 3순환 때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1순환이든 예비순환이든 한번 들으시고 3순환 때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면 네, 그렇게 두 가지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 사실 상학유한을 이제 올해 시작할 예정인데 고시 공부랑 같이 병행하게 되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팁 같은 거 있나요? 학교랑 병행을 같이 하신다는 거죠. 군대? 산업용원이랑 군대랑 네, 잘못 들어가지고 저는 군대에서 그거를 같이 행정고시를 공부해 본 적은 없는데 아마도 산업요원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뒤에 그 자기 개인 정비 시간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어차피 올해는 저도 그랬고 누구든지 처우심자라면 전혀 이걸 간극을 좁히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남는 시간 동안 경제학을 좀 공부를 미리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전공자가 아니면 더 힘들고 전공자라 해도 행정고시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여기서 그 들어와가지고 전업으로 하기 전에 미리 이제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을 인강으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인강으로 듣고 저는 들어오기 전에는 그 왕교 김왕저 그 미시경제학 그거를 그냥 계속 도서관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증명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행정법이든 경제학이든 되게 크리티컬한 과목들을 미리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행정학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여기 와서 해도 충분하고 그 전에 하기에는
의지도 힘들 거고 하기 때문에 네, 경제학, 행정법 할 수 있다면 경제학만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순환 중첩 공부에서 아까 행정법하고 경제학을 둘이 병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예습 복습이 되게 만약에 오늘 행정법하고 경제학 공부했으면 다음 날에 경제학, 행정법 조금 복습하고 또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계속 복습 예습이 되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그 중첩 공부는 그 오전에 이제 다음에 진행될 그 2차 과목, 행정법이나 행정학, 재정학, 정치학 이런 것들을 앞서 두는 이유가 미리 2순환, 1순환에서 했었지만 휘발돼서 사라진 그 지식들을 나 혼자 공부를 해보면서 그냥 다시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없어진 지식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따로 복습은 필요 없어. 필요하다면 하면 좋지만 네, 그렇게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차피 다음 시즌에 바로 행정법, 행정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한번 눈으로 발라본다, 눈으로 한번 읽어본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험 직전에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시험 직전에는 오히려 더 컴팩트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첩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는 어차피 내가 다음 과목을 공부할 필요성도 그러니까 휘발되어 있지 않을 거니까 시험 직전 한 달에서 뭐 2주 정도 기간 동안에는 거의 뭐 하루에 2과목씩 계속 병행하고 오늘은 경제학 행정법 했다면 다음 날은 행정학, 재정학 이런 식으로 계속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2과목에서 3과목씩 계속. 네. 저도 그 3순환 때는 스터디를 4과목을 다 했었는데 하루 경제학을 6일 동안 하고 행정법을 3일 격일로 하고 행정학도 격일로 하고 재정학은 수업 시작하기 직전 일주일 동안 딱 하루에 15문제 해서 90문제 정도 풀고 들어가고 네, 그런 식으로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피셋 관련해서 네. 피셋 점수 평균까지 끌어올리는데 이 기간이 다 다를 텐데 보통 약간 그 평균까지 올리는데 기간이 어떻게 걸리셨는지 네, 맞아요. 평균까지 올리는 기간이 다 다르고 그것도 뭐 피셋형 인간은 빨리 막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피셋형 인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쨌든 이 들어왔을 때 피셋을 뭐 한 강의를 일주일 정도 들어보고 바로 봤을 때 내 실력 그게 몇 점이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좀 높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 지식들이나 푸는 스킬들 이런 것들만 체화해도 금방금방 늘거든요. 그리고 이건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피셋을 풀어봤을 때 남들보다 평균점이 많이 낮은 것 같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단은 처음에는 1차를 붙는 거를 목표로 하고 최종 합격까지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붙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6개월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처음에는 그 정도를 과감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후에 또 이거를 만약에 내가 3개월을 공부했는데 실제로 부족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막 불안하기 때문에 4개월, 5개월 늘리다 보면 내가 필요한 거에 비해서 너무 과투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좀 과투자를 많이 하시고 네, 이제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실제 가서 검증을 해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마도 이제 본인이 그거를 공부를 해봤을 때 이제 강의를 들으면 스킬들을 다 주시잖아요. 그거를 다 체화해보고 실제로 이게 시험 때 적용이 되는지 이거를 해보다 보면은 아마 느는 그 느낌이 분명 날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일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늘었다라는 게. 네, 그게 포착이 되면 아무래도 좀 피셋에 들어가는 그 투자하는 시간을 점차 줄여가시면 될 거고, 저도 처음 풀어봤을 때 60점대 나오고 이랬었는데, 기본 강의만 하나씩 다 들어보고 했을 때 한 2달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1월, 2월. 네. 이때만 잡고, 그리고 또 실전은 확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도 1, 2월 동안 풀 때 한 번도 컷을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손가락 걸고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전에 가서 좀 문제도 적합했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좀 이제 많이 발현이 돼가지고 했었던 것 같고, 네. 아무튼 그 기간은 네, 1차 네, 다시 조금만 정리하고 말씀드리면 1차에 대한 투자 그 시간은 내가 처음 풀어봤을 때의 점수, 그리고 상대적인 위치,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의 내 성장 속도, 그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정도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셔도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네. 네. 초시생 입장에서는 이제 교수님들마다 이제 성함만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혹시 교수님들 보는 선택지가 있으셨는지. 아, 그 학원 강사분들이요? 일단은 그 소위 1타 강사라고 부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굳이 홍대병 걸려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안 듣는, 그 많이 찾지 않는 강사분을 굳이 들어가서 들을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그 왜 다른 학생들이 선택을 했을지에 대한 고민을 잘 고려를 해보셔서 그분들로 진입을 하시고, 그게 만약에 맞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남는 시간에 또 한번 이제 체험해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그게 네,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경제학은 황종현 선생님만 보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황종현 선생님을 필두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강사님들은 제가 좀 더 찾아보던지 아니면은 합격생 분들한테 좀 조언을 듣던지 해서 많이 골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럼 시험 바로 전날에 문법 뭐 어떤 걸 공부하나요? 그 시험 직전의 공부 방법은 그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이 일단 논문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들에 있어서는 그 서브노트 같은 거를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드셔서 그거를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경제학이나 재정학 같은 그 그냥 경제학 같은 것들은 일단은 되게 한 1년 정도를 진짜 빡세게 모든 그 평균치 정도로 계속 풀어보시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웬만한 문제들을 다 접해봤을 것이고 풀 수 있을 거예요. 미시경제학은 수학만 잘 하면 잘 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내가 어려웠던 과목, 어려웠던 문제들이나 자주 틀렸던 문제들, 그 PCC랑 똑같이 그 문제들을 잘 수집을 하세요. 네. 그 공부하시던 기간 중에 잘 수집을 하셔서 그것들을 모아놓고, 저도 그 캐쳐 해가지고 막 모아놨거든요. 그것들을 그 시험 직전에 막 풀어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험을 하루 보고 오면 그 체력이 안 남아요. 힘들어 죽을 거거든요, 아마. 10시부터 12시까지 시험 보고 고시촌 도착하면 아마 밥 먹고 녹초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눈에 잘 안 들어올 텐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9시에 빨리 자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좀 머리 맑을 때 공부하고 택시로 이동하는 시간에 공부하고 네, 미리 모아두고 그 쟁점화만 하고 네,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투자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 직전에는 미리 간추려 놓으시고 쟁점화 해두시고 서브노트 만드시고. 쟁점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 행정법 쟁점 암기장 그거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쟁점화 말씀드려요. 그 행정법 쟁점 암기장 혹시 보셨나요? 네, 그게 그 행정법의 시험에 있어서 그 이제 문제가 되는 주요 주제들을 묶어 놓은 책인데, 그게 이제 한 뭐 200가지 넘게 쟁점화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례들을 좀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 문장으로 채워놓고 그거를 서브노트화 해서 전날에 계속 그것만 반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많이 나오는 주제가 쟁점화예요. 주요 이제 네, 실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법적인 쟁점들,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이라는 특성상 모든 거를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현재 내 상황에 맞는, 그리고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셋 점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나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방향 설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뭐 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아니면 학교 다니고 있다, 휴학을 언제 할 거다 라는 것들도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다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나왔던 뭐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 서브라는 게 공부가 좀 돼 있었을 때 이제 만들기가 좀 수월하지, 처음부터 내가 서브를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또 이제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정리만 하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보면은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서브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나만의 요약집이 있는 건데, 그 나만의 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짧은 시간에 전범위를 훑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게 또 서브노트이기도 하니까 여기에 중점 맞춰서 이제 너무 몰입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서브노트가 없어도 합격할 수 있어요. 네,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합격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 공부 스타일, 그리고 이제 나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계속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생각보다 이제 긴 시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거의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뭐 부족하지만 설명이 진행이 됐고 개인적인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상담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